현대전장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은 말이 필요 없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공군 전력을 갖추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 되었는데요. 반대로 적에게 제공권을 장악당하면 부대의 기동과 작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여기에 보급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제공권을 넘겨주게 되면 지상군은 별다른 교전조차 시도할 수 없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전쟁을 거치며 제공권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항시 공군 전력에서만큼은 언제나 북한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과거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금은 감히 적성국이 한국의 제공권을 위협하지 못할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앞으로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한 KF-21이 전력화되면 대한민국의 영공은 더욱 안전해질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에 앞서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에 참여했다가 실패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나라들이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 전투기 개발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동맹이었던 미국의 갑질로 인해 전투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갑질로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투기 개발사를 통해 한국의 KF-21 개발이 얼마나 위대한 성과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독일 등에 비하면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방산 분야에서 상당히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이언돔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무기체계이며 주력 전차인 메르카바는 서방의 군 전문가들로부터 레오파르트2와 에이브람스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이 유독 약한 분야가 전투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는 F-35를 비롯하여 F-15와 F-16 등 전형적인 미국제 전투기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전차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핵 개발까지 성공했다는 이스라엘이 전투기에서만큼은 미국제 전투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은 1980년대부터 독자적인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전을 통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제공권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고 있던 나라였으며 이른바 6.1 전쟁이라 불리는 제3차 중동전쟁에서 제공권 장악을 통해 이집트와 시리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이집트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저고도 비행으로 이집트의 공군기지를 사정없이 공격했으며 이집트는 보유한 450대 수준의 전투기 중 300대 이상이 파괴되며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제공권을 상실한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파상 공세에 제대로 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패했는데요. 이러한 실전 사례를 통해 이스라엘은 제공권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더 강한 공군 전력을 확보하려던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프랑스제 미라주 전투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무기를 판매하면 원유를 주지 않겠다는 아랍 산유국들의 압박에 의해 프랑스가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동 국가들이 소련을 통해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신형 기체를 보강하지 못하는 상황은 이스라엘 공군의 위기감을 불러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198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독자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2001년에 T-50의 1호 시제기를 출고하며 본격적인 초음속 항공기의 시대를 열었고 KF-21이 2011년에 탐색 개발에 착수하여 10년 만에 시제기를 출고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1980년대에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 이스라엘의 행보는 매우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젊은 사자란 뜻의 라비로 전투기 이름을 정하고 1986년에는 시제기가 첫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전투기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중동의 사막 지형과 모래먼지로 인해 미국, 소련, 프랑스의 전투기가 잦은 고장과 오작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중동의 작전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작되던 이스라엘의 라비 전투기는 5기의 시제 전투기만을 생산하고 개발이 중단되었는데요. 도합 300기가량을 양산하여 이스라엘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최종적인 개발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전투기 개발에 실패한 것은 기술력이나 자본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갑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개발할 전투기가 방산 시장에서 F-16, F-A-18 등과 경쟁할 것을 우려하여 각종 압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중도의 전투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엔진과 관련하여 미국의 압박이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전투기가 개발 도중에 그대로 좌초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손해를 불러오는 일입니다. 수년간 지출한 비용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증발해버릴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와 산업 기반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막대한 손해를 불러오기 쉬운데요. 하나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엎어지게 되면 이를 위해 모집했던 연구진과 생산 인력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엔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전투기 엔진 공급에 대해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이스라엘조차도 전투기 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전투기 실패 역사를 살펴볼 때 끝내 KF-21을 완성한 대한민국의 업적은 매우 놀라운 성과입니다. 한국도 비록 엔진을 비롯한 일부 부품과 설계를 미국산으로 채워 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제기를 넘어 양산 단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은 결코 낮잡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도 안정적인 전투기 전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항공기 엔진을 비롯하여 무장체계 등 국산화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라비 전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2번이나 동맹국에 배신당해야 했습니다. 프랑스는 석유를 둘러싼 중동 국가의 협박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전투기 수출을 중단하였으며 미국은 자국의 전투기 수출에 이스라엘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주요 부품에 대한 협력을 거부했습니다. 즉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제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들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현재까지는 미국으로부터 엔진 수급이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KF-21이 본격적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시작하면 언제든 미국의 갑질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F-16의 4.5세대급 개량 버전인 F-16V를 다양한 나라에 수출하고 있지만 동급의 세대 분류에 더 최신 기체인 KF-21이 전투기 시장에 참전하면 언제든 F-16V의 수출 점유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KF-21의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엔진과 무장체계 등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높여야만 합니다. 현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항공기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전부입니다. 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조차도 자체 엔진 개발에는 실패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실패 사례를 들어 그냥 엔진을 구매하여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볼 때 무조건 외산 엔진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전투기용 엔진을 개발하여 KF-21의 국산화율을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로 하는 항공기 엔진의 성능은 14,770파운드 힘급의 추력을 낼 수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보다 조금 더 강한 15,000파운드 힘급 추력을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되는 예산은 최소 5조 원 이상이며 엔진은 전투기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미국의 견제를 피하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장체계의 국산화인데요.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장체계를 모두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KF-21은 수출 과정에서 반드시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만 하고 이는 결국 유사시 KF-21이 미국의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이 KF-21의 무장체계를 국산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무장통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KF-21은 일부 유럽제 미사일만 사용할 수 있는 반쪽짜리 전투기로 전락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은 이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하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등 육해공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무장체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KF-21의 블로건이 전력화 작업에 돌입했고 현 시점부터 약 3, 4년 뒤인 2028년부터는 KF-21의 블록2 전력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장체계 개발도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은 이미 시험 비행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군 전문가들의 극찬을 끌어냈으며 앞으로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과 유로파이터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5세대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게 되면 F-35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로 제작된 전투기 엔진과 각종 무장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동맹국들이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선택하면서 전투기 개발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도 동맹국을 믿기 이전에 자국의 기술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 국가의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전술적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만 한다는 크나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도 KF-21이 미국의 갑질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더 높은 국산화율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3일 조기 경보기 4대 영상입니다. 전장에서 적을 먼저 포착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정찰 임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 군사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부터 전 세계의 군대들은 척후병과 정찰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각종 수단을 활용하여 정찰 작전을 진행해 왔는데요. 역사적으로 정찰 작전은 곧 군을 승리로 이끄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사 기술이 발전한 지금에는 이러한 감시 정찰 임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중조기 경보기는 전투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중요한 항공기 시스템으로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광범위한 지역을 감시하고 공중 및 지상의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더 넓은 지역을 감시할 수 있고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무에 투입된 공중조기 경보기는 아군의 전투기보다 한 발 더 빨리 적을 감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아군 공군의 작전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데요. 공중조기 경보기를 갖춘 공군과 그렇지 않은 공군은 전투력 격차가 2배 이상 난다는 평가까지 있을 정도로 공중조기 경보기는 매우 중요한 전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적성국의 군사 도발 징후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포착하고 신속한 대응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부터 4대의 이셉은 공중조기 경보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수량은 항상 한국 공군의 고민거리였습니다. 공중조기 경보기의 보유 수량이 많다면 기체 간의 임무 교대를 통해 24시간 감시 작전이 가능할 수 있고 감시 공백 지역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4대 공중조기 경보기만으로는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북한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군사 강국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한국의 정찰 감시 자산은 지금보다 더욱 많이 필요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 2020년대 들어 추가로 공중조기 경보기를 확보하여 전력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 한국에 대해 이셉은 공중조기 경보기 4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소식이 등장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은 어디까지나 미국 정부에서 미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에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이지 이셉은 4대의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셉을 비롯하여 다수의 조기 경보기 기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종 선정 기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기존에 도입하였던 4대의 공중조기 경보기에 더해 추가로 4대의 경보기가 더 도입된다면 한국은 앞으로 8대 공중조기 경보기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8대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게 된다면 적성국에 대한 감시 효과는 더욱 증대되는데요. 고속으로 이동하는 항공기나 미사일을 즉각 탐지하고 주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장사정포, 저고도 침투를 노리는 무인기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데 있어 공중조기 경보기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제니식과 젠35 등 5세대 스텔스기라 주장하는 신형 전투기를 계속해서 전력화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더욱 확보해야 할 이유입니다. KF-21은 1000개의 모듈을 가진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하였고 미국, 일본, 유럽 등만이 구현했던 질화갈륨 소자 기술을 적용하여 매우 우수한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교전마다 적의 모든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기 레이더는 탐지 거리와 탐지 각도에 한계가 있고
뻥 스펙을 감안하더라도 중국이 5세대 전투기를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KF-21을 지원할 정찰 자산의 확보는 앞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2배로 확충하게 된다면 중국이 카디즈나 한국령에 영공에서 군사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한층 더 신속한 대응 작전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중조기 경보기는 매우 중요한 감시 자산인데요. 그런데 북한마저 공중조기 경보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소련 시절의 구형 일류신7 16 수송기를 개조하여 조기 경보기로 활용하려 개조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위성 사진으로 촬영된 것입니다. 촬영된 위성 사진에는 일류신7 16의 주날개 뒤로 2개의 수직 지지대가 장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직 지지대를 공중조기 경보기 운용에 필요한 레이더돔을 탑재하기 위한 공간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공중조기 경보기 도입을 두고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하는데요. 공중조기 경보기는 다른 정찰 감시 자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의 레이더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북한이 가진 기술력으로 이러한 레이더를 확보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최근 러시아로부터 기술력을 지원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에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설령 북한이 공중조기 경보기로의 개조를 완성한다고 해도 한국이 도입하는 E7과 비교하면 그 기술적 격차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일류신7 16을 개조한 북한의 조기 경보기는 최신의 감시 정찰 기술이 부족하며 정보 수집의 정확도와 범위에서 제한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구형 레이더는 E7의 메사 레이더와 비교해 볼 때 감시각도와 탐지거리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집한 데이터를 아군 전투기에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연계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중조기 경보기는 적을 감시하고 표적을 획득하는 정찰 역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 확보한 정보를 다른 전투기와 지휘 통제부로 공유하는 데이터 송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정보를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아군에 전달할 방법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전술적 가치도 얻지 못하는 정보에 불과하며 공중에서 교전을 수행하는 아군 전투기에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레이더 기술 등을 일부 이전받아 공중조기 경보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된 북한의 구식 전투기들이 공중조기 경보기와 긴밀한 연계 작전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반면 E7은 다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감지된 적 표적의 위치와 이동 경로 속도 등의 정보를 아군 지휘관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만큼 E7의 전략적 가치가 데이터 처리 능력 및 연계 시스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뿐만 아니라 미군과의 연합작전에서도 미군과 긴밀한 정보 공유와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효과적인 네트워크 연동으로 양국이 공동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공중조기 경보기 도입을 경계하되 적이 데이터 처리 능력을 보유한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는지를 감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총알바디들의 희생을 빌미로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한국처럼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도록 저지할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 역시 자체적으로 공중조기 경보기를 개발하고 성능을 강화할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북한과 중국이 공중조기 경보기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보다 더 멀리서 정찰할 수 있는 조기 경보기를 한국이 도입한다면 적성국의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추가로 도입될 공중조기 경보기는 한국의 방위 체계를 강화하고 다가올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이 능동적이고 강력한 방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한층 더 강력해진 감시 자산과 함께 한국 안보를 수호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꺼리튜브였습니다.